내가 죽으면 이 재산 너희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요. 참 그럴싸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76해를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돈 앞에서는 그 진하다는 피도 그저 비릿하고 끈적거리는 오물일 뿐이라는 걸요. 제 이름은 김영숙. 평생 시장 바닥에서 뜨거운 국밥 국물에 손대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불 켜고 밤 11시에야 문을 닫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무릎이 망가져도 쉬지 않았지요. 왜냐고요? 내 자식들만큼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남들 보기에 번듯한 50억짜리 건물 하나 올린 소위 성공한 여장부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제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죄목이 뭐냐고요? 주거침입, 그리고 존속 살해 미수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대저택의 고요함을 찢어발기고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대기업 부장이라는 명함으로 거드름 피우던 큰아들 놈은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경찰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폐륜입니까? 어머니가 치매라서 그래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라고요. 하고 말이죠. 그 옆에선 우아한 척은 다 하던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아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고 있고 의사 사위 둔 덕에 사모님 소리 듣던 둘째 딸녀는 넋이 나가서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만 있네요. 경찰이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어르신, 정말 신고하신 게 맞습니까? 저는 아주 차분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제야 자식놈들의 눈에 공포가 서립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인 줄만 알았던 어미의 눈빛이 너무나도 멀쩡했으니까요. 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저는 지난 6개월간 기꺼이 미친년이 되어주기로 했을 뿐입니다. 굶주린 늑대 소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이 지독한 복수극의 시작은 정확히 한 달 전 제 칠순 잔칫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참 화려했습니다. 강남에 유명하다는 한정식집을 통째로 빌렸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음식들이 차려졌지요.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막내 아들까지. 남들이 보면 다복한 가정이라며 부러워할 풍경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앞에 와서 경쟁하듯 저를 올리고 비싼 선물들을 안겼습니다. 큰아들은 명품 가방을, 딸은 보약을, 막내는 용돈 봉투를 내밀며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합창을 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속을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돈뿐이었으니까요. 큰아들 민호가 먼저 운을 떼더군요.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업 자금 융통건 말이에요. 이번 달 안에 해결 안 되면 저 부도납니다. 어머니 손주들 길바닥에 낳는 꼴 보시게요. 그러자 질세라 둘째 딸 지연이가 끼어듭니다. 오빠는 맨날 죽는 소리야? 엄마, 이번에 강남 쪽에 금매로 나온 상가가 있는데 엄마 통장에 묵혀둔 현금, 그거 세금만 나가잖아요. 제 명의로 하나 해두면 증여세도 아끼고 나중에 다 엄마 용돈 드릴 건데. 막내라고 다를까요? 엄마, 저 이번 학기만 마치면 박사예요. 근데 환율이 올라서 학비가 좀 모자란데 바로 달러로 쏴주시면 안 돼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평생 국밥 냄새 밴 돈이라고 친구들한테 엄마가 시장 장사한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던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냄새나는 돈이 향기로운가 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며 제가 한마디 했지요. 니들은 애미 칠순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껏 돈 타령이냐? 밥이나 먹어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식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살기가 팍팍해서 그러려니 했지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와 딸이었습니다. 아우 형님, 어머니 진짜 정정하시지 않아요? 저러다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어머님 돌아가셔야 유산 정리하고 우리 빚도 갚는데 이러다 우리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유산 구경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그 말에 딸이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러게 말이야. 옳게 요양병원은 알아봤어?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잖아.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던데 진단서만 잘 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대. 병원에만 계시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맘대로 할 수 있다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시면이라니요. 나는 아직 시퍼렇게 살아 숨 쉬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내 장례식을 치르고 내 살점 같은 돈을 나누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나를 강제로 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챌 모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내가 해준다. 아주 제대로 미쳐주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립스틱을 꺼내 입술 밖으로 삐져나가게 칠하고 눈에 초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지요. 거실에는 칠순 잔치 뒤풀이를 한다며 자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꺼내 거실 바닥에 냅다 흩뿌렸습니다. 마치 개밥을 주듯이 말이죠. 우리 집 개들이 왜 여기 모여 있지? 배고프니? 밥 먹자. 옳지, 먹어라. 멍멍. 짖어봐. 짖으면 더 줄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큰아들이 당황해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 민호예요, 큰아들.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민호? 민호가 누구냐? 우리 집 개 이름은 뽀삐인데. 너 뽀삐치고는 털이 많이 빠졌구나.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자식들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자 눈빛이 변하는 겁니다. 큰아들 놈이 슬금슬금 바닥을 기어 돈을 줍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도 딸도 체면이고 뭐고 없이 돈을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속으로는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하의 불효자 놈들이 돈 몇 푼에 바닥을 기는 꼴이라니. 그날부터 저의 광기 어린 연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멀쩡한 정신일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저질렀죠. 냉장고 냉동실에 제 속옷을 넣어두고 밥솥에는 신발을 넣어두었습니다. 한밤중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요를 부르기도 했고 일부러 며느리가 아끼는 화분에 락스를 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집안은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걱정하기보다 제 돈이 어디로 셀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서로 엄마를 모시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엄마를 감시해서 재산을 먼저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찢어버리는 신용을 했을 때였습니다. 일부러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연기자를 고용했습니다. 아주 반반하게 생긴 젊은 남자였죠. 그 청년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며 여보, 우리 여행 가요 하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뒤집히더군요. 둘째 딸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미쳤어.
엄마가 드디어 노망이 났어. 저 제비 같은 놈한테 홀려서 재산 다 넘기게 생겼잖아. 오빠,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 빨리 병원에 가두자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저를 정신병원에 넣을 날짜를 잡고 있다는 걸 저는 방문 틈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를 그저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짐짝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같은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보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큰아들의 딸 손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며 제 아비에게도 구박만 받던 아이였죠. 하지만 제 생일 때마다 직접 짠 목도리를 선물하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손편지를 써주던 유일한 핏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연기에 지쳐 침대에 걸터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놀라서 다시 눈을 풀고 미친 척을 하려는데 수진이가 다가와 제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할머니 연기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할머니 눈빛 봤어요. 아빠랑 고모들이 돈 이야기하면서 싸울 때 할머니 눈 슬퍼 보였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치매 환자는 신발 짝짝이로 신을 때 오른쪽 왼쪽 구분 못한다는데 할머니는 색깔만 다르고 발은 정확하게 맞춰 신으셨잖아요. 들켰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저를 비난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아빠랑 고모들 너무해요. 할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어떻게 번 돈인데.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할머니 편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썩은 밭에서도 꽃은 핀다더니 내 인생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더군요. 수진이는 그날부터 저의 비밀 요원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언제 변호사를 만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염탐해서 제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제가 가짜 치매 연기를 할 때마다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어머, 할머니 또 시작하셨네. 아빠, 빨리 돈 들여야 조용해지시겠어 하면서 말이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강제로 병원에 이송하기로 한 날이자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모인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자식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가 놓여 있더군요. 큰아들 민호의 얼굴에는 이제 끝났다는 승리감마저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병원에 가시면 편안하게 모실게요. 재산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니 상태로는 더 이상 건물 관리 못 하십니다. 딸 지연이도 거들었죠. 그래 엄마. 괜히 이상한 놈들한테 돈 퍼주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요.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노망나서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점 없던 눈동자에 힘을 주고 형형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를 띠고 말이죠.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 누가 누굴 키워? 제 또렷한 목소리에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등골 빼먹고 자란 거머리 같은 놈들이 이제는 내 피까지 빨아먹겠다고 덤비는구나. 민호야, 너 저번 달에 회사 공금 횡령한 거 메꾸려고 내 건물 담보로 몰래 대출 알아보러 다녔지? 지연이 너 남편 병원 적자 난다고 내 암보험 해약하러 갔다가 본인 아니라고 쫓겨났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정신 돌아왔어? 그들이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는 사이 미리 약속한 대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고용한 변호사와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경찰관님 저것들 다 주거침입으로 끌어내세요. 내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잡상인들입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자식한테 잡상인이라니요. 그리고 치매인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경찰이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러자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김영숙님은 지난 6개월간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매우 정상. 인지 능력은 40대 수준이십니다. 여기 진단서와 녹취록 그리고 자제분들이 재산을 강취하려 모의한 내용이 담긴 집안 CCTV 영상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자식들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잠시 돈에 눈이 멀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막내 아들은 엄마 저 유학 안 갈게요. 그냥 엄마 모시고 살게요. 라며 울먹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늦었다. 이미 내 재산 50억 처분 끝났다. 자식들이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처분이라고요? 어디에요? 기부라도 하신 거예요? 사회 환원? 아니, 기부는 내가 죽고 나서 할 거고 지금 당장은 투자를 좀 했다. 사람한테. 저는 제 뒤에 서 있던 수진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내 전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 그리고 내가 죽은 뒤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인은 여기 내 손녀 김수진이다. 이미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마쳤다. 큰아들이 길길이 날뛰더군요. 뭐? 수진이? 저 어린애한테? 말도 안 돼. 엄마 다시 생각하세요. 제가 돈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쟤는 돈은 모를지 몰라도 적어도 사람은 볼 줄 알더구나. 돈 냄새가 아니라 늙고 병든 할미를 걱정해준 유일한 핏줄이야. 너희들에게 줄 건 딱 하나 있다. 빚. 너희들이 내 이름 팔아서 쓰고 다닌 카드값, 대출금 오늘부로 싹 다 갚아라. 안 갚으면 법대로 압류 들어갈 거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끌려나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더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송을 거내 만회했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씨알도 안 먹혔죠. 큰아들은 횡령건이 터져 회사에서 잘렸고 사위병원은 결국 문을 닫아 딸은 이혼 위기라더군요. 뭐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야 돈의 무서움을
그리고 부모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끝까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는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모르는 법이더군요. 자식들 소송이 다 흐지부지 끝난 뒤 저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리고 아주 잔인한 테스트였지요. 가짜 장례식이었습니다. 제 지인을 통해 제가 위독하다는 소문을 슬쩍 흘렸습니다. 김영숙 할머니, 이번엔 진짜 오래 못 버틴대. 그리고 며칠 뒤 부고 문자까지 돌렸지요. 장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이름 석자가 적힌 영정사진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 나는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이더군요. 아직 숨 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장례식 첫날 가장 먼저 온 건 역시 자식들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들어오긴 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향 한 번 대충 꽂아놓고는 곧장 빈소 한쪽에 모여 속닥거리더군요. 혹시 유언장 변경 안 된 거 맞지? 변호사한테 연락 먼저 해봐. 병원 기록 보면 정신 멀쩡한 걸로 나와 있을 텐데. 울음 대신 계산이 먼저 나오는 장례식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조문객이 오기도 전에 상주 자리에서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예,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네, 장례는 조용히 치를 예정이고요. 그 목소리가 회사 보고하듯 담담하더군요. 딸 지연이는 상복 치마를 정리하며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만 더 받아놓는 건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지요. 사람이 죽었는데 받아놓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말입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앞에서는 또 다들 눈물이 나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 말을 하며 흘끔흘끔 서로 눈치 보는 꼴이 참 볼만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준비한 진짜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빈소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자식들 눈이 그 순간 반짝이더군요. 고 김영숙님의 유언에 따라 이 자리에 유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그제야 자식들 얼굴에 진짜 감정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생존해 있으며 이 장례식은 본인의 의사로 치러진 사전 장례식임을 밝힌다. 순간 빈소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안쪽 빈소 문을 열고 직접 걸어 나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채 지팡이를 짚고 말이지요. 내 장례식인데 내가 제일 늦었네. 그 표정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잘들 놀았냐? 그리고 이어서 딱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제 내가 유언을 직접 하마. 자식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마지막 문장을 읽었지요. 본인은 생전에 자식들에게 충분히 당했으며 사후에는 단 하나의 동정도 남기지 않기로 한다. 본인의 모든 재산과 기록은 손녀 김수진에게 귀속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식들과의 관계를 종결한다. 저는 그 아이들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놈도 없었고 미안해하는 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망했다는 얼굴뿐이었지요. 그날 저는 내 장례식장에서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자식이 아니라
사람 흉내 내던 짐승들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그 장례식 사진을 봅니다. 영정 속에 나는 아주 평온해 보이더군요. 아마도 그날 나는 한 번 죽었고 그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